위클리 투자 하디슈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함께 정리해보고요. 관련된 일정들 그리고 내용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합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연희님과 함께 먼저 일정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뒤쪽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관련된 지표들 발표를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포함해서 물가 데이터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연준 쪽에서의 통화정책 보고가 있다는 점도 이번 주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관련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운드리 포럼이나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고 그 외에도 별도로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국내까지 종목별로 주목도를 높여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잘 냈는데 이번 주에도 기대해볼 만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매출은 전망치를 좀 비슷하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8조 원대로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발표된 실적에서는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네. 7개 분기 만에 10조 원을 넘겼고요. 심지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400% 이상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HBM과 관련된 문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연내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제 DS 부분을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쪽의 적자 탈출이 앞으로의 삼성전자 이제 사업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7월 9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AI랑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파운드리 포럼이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수율 결함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공정 결함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것들은 삼성전자 칩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수주 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파운드리 행사에서 삼성은 이런 우려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차세대 기술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파운드리 포럼 또 열렸었는데요. 맞아요. 그때 이제 원팀 턴키 전략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원팀 턴키 전략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파운드리, 메모리, 첨단 조립 사업부가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네.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턴키 전략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망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빠르게 반도체 칩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이번 포럼에서도 이런 사업 분야 간의 협력 내용과 더불어서 AI 구현을 위해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위한 다양한 차세대 기술들을 좀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파운드리 포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보면서 이와 관련된 일정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반에 사실 또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갤럭시 언팩 행사가 또 프랑스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센터 맞아요. 쪽에서 열린다고 해요. 이번에 또 기대가 되는 게 첫 번째 폴더블 폰과 관련된 AI 쪽으로 이 폴더블 폰이라든지 그리고 또 반지, 맞아요. 갤럭시 링이 굉장히 기대가 또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도 저희가 좀 먹을거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볼까요?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는 반도체를 넘어서 AI로 모바일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총 7개의 신제품 라인들이 발표가 되면서 네. 최다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갤럭시 Z 폴드 6, 갤럭시 Z 플립 6 이게 폴더블 폰인데 폴더블 폰의 최
최초로 AI가 탑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MX 개발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AI 경험을 제공을 하겠다. 폴더블에 최적화된 갤럭시 AI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조금 더 우리의 이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번 폴더블 폰의 AI 기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AI 번역 기능은 기존의 갤럭시 AI 폰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업데이트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이제 폴더블 폰은 아무래도 외부랑 내부 둘 다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번역이 돼서 사용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네. 외국인 상대방들도 외부 화면을 보고 조금 더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그래비티라는 기능입니다. 네. 이제 S펜이 있잖아요. 이 S펜으로 우리가 이제 대충 그림을 그려도 이제 AI가 그 그림을 찰떡같이 인식을 해서 더 멋진 그림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폴더블 폰에 AI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이제 폴더블 폰에 사실 이전에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에 화웨이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2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폴더블 폰이 이제 기대만큼 잘 성과를 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다시 폴더블 폰 쪽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AI 기능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게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기존에 좀 말이 많았던 배터리 용량이라던가 카메라 성능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이 돼서 우리의 편리성을 조금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잘 결합이 되면서 폴더블 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언팩 행사에서 폴더블 폰 뭐 AI 기대감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갤럭시 워치 같은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갤럭시 링이라고 하니까 뭐 절대 반지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지 갤럭시 링은 지금 어떤 행사들이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이제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 폴더블 폰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갤럭시 링이라는 웨어러블 기기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요. 요거는 헬스케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갤럭시 링 같은 경우에는요, 반지 안쪽에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온도라던가 진동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손가락에 착용을 하면 우리의 심박수라던가 혈압이라던가 산소 포화도라던가 뭐 수면 패턴 이런 자세한 생체 정보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링은 아무래도 워치랑 밴드보다는 착용이 조금 더 간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도 착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던가 코골이 습관 이런 수면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금 더 자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워치보다 반지가 좀 내 피부에 밀착이 되는 만큼 정보를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출고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출고가는 이제 40만 원대 초반에서 후반대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네.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막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톡도 보고 전화도 가끔 할 수가 있는데 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40만 원대가 약간 비쌀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링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구독 서비스를 같이 구독을 해야 된다고 네. 해요. 이게 월마다 한 10,000원대 구독료를 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전 세계 7개 국가에서 이제 체험 존도 같이 마련을 한다고 해요. 이제 국내에서는 7월 11일부터 더현대 서울 그리고 롯데 에비뉴엘 잠실, 삼성 스토어 홍대 쪽에 체험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라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험 부스까지도 마련이 되네요. 이렇게 갤럭시 링과 함께 삼성전자의 모멘텀들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동차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10일부터 미래차법이 시행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래차법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패러다임을 조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이제 부품을 조립하는 제조업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지만 네. 지금은 전기차, 친환경차, 뭐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미래차 이제 부품 사업에 대한 중요성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미래차법을 통해서 지금은 내연기관 중심의 이제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친환경차에 전환할 수 있도록 부품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네. 시행이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안에는요,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지금은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이거를 소프트웨어까지 확장을 시키고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래차 부품 전문 기업을 선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관련돼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미래차 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현재 대부분의 이제 부품사들은요, 매출의 90% 이상이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부품에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매출 의존도가 아직은 내연기관 쪽에 있는 부품의 의존도가 상당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부품 생산 기업은 지금은 2.6% 굉장히 소수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래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이 내연기관에만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품업계의 사업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성차 업체의 공급망 위기로 번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 생태계를 조금 더 이제 개편시키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으로 부품 산업의 생태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강화한다면 네. 빠르게 미래차로 전환하는데도 속도가 붙을 수가 있고요. 또 완성차와 부품차 업체는 모두 미래차라는 산업 생태계에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미래차법도 부품 관련주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완성차만 이 미래차로 대한 전환이 좀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품도 잘 따라와야겠죠. 결국에는 친환경차 또 미래차에 대한 부품 산업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려는 그런 법안이 마련된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국내 일정들 위주로 많이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미국의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CPI나 PPI까지 이렇게 물가 지표를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 이번 달을 이제 하반기로 넘어왔으니까요,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될지도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물가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고요. 또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네. 요거를 먼저 다시 한 번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됐던 6월의 ISM 제조업 지수가 48.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50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위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제조업 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이제 위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업 지수도 마찬가지로 48.8을 기록하면서 전월 그리고 예상치 모두 하회하는 이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표가 동반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는 미국의 이제 경제 모멘텀이 약화된 거 아닌가라는 우리의 이제 물음표가 띄워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고용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막 엄청나게 고용 위축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지난주에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은 예상에 못 미쳤고요. 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채용 공고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용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국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지표를 보고 9월에는 이제 정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패드워치 시장에서도 9월에 대한 인하 베팅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러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제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완화가 인플레이션 제거의 내러티브에 부합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가 지표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로 되돌아갔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네.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CPI랑 PPI 지표가 9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느냐? 자, 월가의 이제 CPI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1%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3.1% 상승한 것으로 이제 컨센을 예측하고 있고요. 근원 물가는 0.2%, 3.4%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PI의 경우에는 전월보다 0.1% 상승할 것이다. 연간으로는 2.3%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헤드라인 물가든 근원 물가든 둔화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9월 인하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시간이 좀 가까워질수록 둔화되는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더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이번 물가 지표도 이번 주에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일정들을 살펴보시면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참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두게 되는데요. 펩시코라든지 델타항공도 있고요. 이제 금요일에는 금융주들이 줄줄이 실적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또 반영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저희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슈 관련해서도 좀 볼게요. 도시가스 요금이 1년 만에 인상된다고 해요. 6.8% 8월부터 이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한국가스공사의 또 실적이라든지 미수금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인상 배경이라든지 이번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전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난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 요금이 인상이 되는데요. 한국가스공사의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미수금이 15조 4천억 원입니다. 앞서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분기를 기준으로 지금 15조 원을 돌파하게 된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가스 요금,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그 미수금이 증가가 됐는데요. 원래 2021년 말에는 미수금이 1조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22년 말 1년 사이에 미수금이 8조 6천억 원까지 급등을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된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 당시에 원가가 20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은 43% 인상되는데 그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미수금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부채 비율 역시 600%를 넘어서면서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미수금이 늘어난 이유는 원가 이하의 요금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금이 쌓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매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인상이 되고 쭉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1년 넘게 계속해서 뭐 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동결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 미수금이 아까 제가 15조 4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13조 원 가량이 주택용, 일반용 쪽의 미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달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이 6.8% 정도 인상이 되는데요. 이거를 금액으로 따진다면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스요금이 한 3,770원으로 이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이런 공공요금을 올릴 때는 물가를 또 한 번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늘 같이 공존하기 마련이지만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구조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수금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금융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채라던가 차입금 의존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엔 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다음 달부터 6.8%의 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미수금의 증가 추세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미수금 증가를 막는 수준, 그냥 딱 완전 첫 단계 수준으로만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공사의 이자 비용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우리가 내야 되는 요금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조금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스요금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오늘 일정들과 더불어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